예, 사전 증여재산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금 안 매기는 재산이 있어요. 선산, 예, 조상들 묘소 있는 선산, 또 그 묘소 관리하기 위한 위토답이라고 그러죠. 농지, 예, 2억까지는 세금을 안 매기는데, 선산은 제사 지내는 장남, 이제 보통은 장남이죠. 예,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상속을 받아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예, 공과금, 아버지가 내야 되는 공과금, 이런 것들은 얼마 안 됩니다. 장례비 뭐 1,000만 원, 납골하면 500만 원 추가, 이것도 얼마 안 돼요. 채무, 예, 채무가 문제죠. 채무는 주로 어떤 것들이냐? 채무는 상속재산에 임대보증금 받아놓은 거 있죠? 임대보증금, 이거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빚이에요. 채무예요, 아버지. 또 상속재산 담보로 은행에서, 보험회사에서 돈 빌려 쓴 거, 그렇죠? 이것이 이제 오리지널 채무예요. 문제는 개인 간에 돈 빌려 쓴 거. 차용증, 금 3억 원 정의 차용함, 이런 거 있잖아요. 개인 간에 돈 빌려 쓴 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부랴부랴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차용증 써갖고 세금에서 채무로 공제받겠다고 그래요. 해줘요? 적어도 개인 간에 사채를 빌려 썼다고 그러려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 돈을 가져다가 뭐 하는 데 썼을까? 건물 짓는데 건축비가 모자라서 돈 빌려왔다. 통장에 다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자는 어떻게 했는데? 매월 보내줬다. 어떤 때는 만나서 주고 어떤 때는 보내줬다. 이자 주는 날은 정해졌잖아요. 20일, 25일, 말일부 정해졌잖아요. 그럼 그때 아버지가 출금한 근거들이 나오고, 그래서 실제 돈 빌려 쓰고 이자 줬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채무는 공제되는 겁니다. 당연히 공제가 된다. 그런데 거짓말 채무는 절대 안 된다. 그건 아주 위험합니다. 채무. 또 인생을 복잡하게 살으신 분은 보증 서신 분이 있어. 보증 채무라고 그래요. 보증 채무. 그런데 주 채무자, 원래 돈 빌려 쓴 사람이 거덜나서 할 수 없이 이제 우리 상속인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보증 서준 걸 갚아줘야 돼. 요거 빼줘야 되겠어요? 안 빼줘야 되겠어요? 빼줘야 맞는 거예요. 우리 상속 재산이 줄어드니까. 요거는 조건이 있죠. 원래 채무자가 거덜났어야 돼요. 예. 원래 돈 빌려 쓴 사람이 집도 있고 절도 있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냥 미리 갚아줘 버리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주 채무자라고 그러죠. 주 채무자. 그 다음에가 이제 과세가액 불산입, 이건데 이것도 비과세나 마찬가지예요. 세금 매기는데 무제한으로, 한도가 없이 무제한으로 세금 안 매기는 거예요. 저게 무슨 얘기냐 하면, 좋은 일 하는 공익법인, 그래서 주로 종교법인, 그 다음에 학교법인,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서 장학재단이라든지 문화예술재단이라든지 그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해버리면, 자, 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기부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아버지 뜻은 그게 아니었지만 우리가 아버지 이름 석자 남기고 가세. 그 내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가 어디 있는데 그게, 예, 김경남의 친구라는 노래가 있어요. 친구. 가셔서 바깥분한테 김경남의 친구 좀 배워갖고 나한테 한 곡 좀 불러줘 보세요. 노래방 가서. 그럼 거기 이름 석자 남기고 가세요. 그게 나와요. 예. 아버지 이름 석자를 남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공익법인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해도 되고, 아니면 기왕에 설립되어 있는 그런 장학재단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학교나 이런 데다가 기부하면 세금이 없어요. 세금이. 아예 무제한이야. 무제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제일 많이 내신 집안이 어느 집안일 것 같아요? 삼성, 현대, 예, 또 어디예요? 뭐 돌아가신 분 많잖아요. 예,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그분들 재산이 어디로 다 갔을까요?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 맨 아래. 여기. 그래서 대기업은 문화재단, 예술재단, 장학재단, 무슨 재단 이게 많은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요거는 돌아가신 다음이고, 다음 시간에 할 증여세 시간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살아계실 때 기부를 해버려도 돼. 살아계실 때. 그 나라가 해야 되는 좋은 일을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세금에서 제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한도가 없다니까 1,000억을 주든 3,000억을 주든. 그래서 이런 데가 숨어 있어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신 분은 교보생명의 신 회장님의 상속인들이에요. 약 한 1,400억 조금 안 되는 상속세를 아직까지 최고액이라고 해요. 아직까지. 그 다음에
태광 좀 안타깝긴 하죠. 어쨌든 돌아가신 분 거기도 1,300억 정도 세금을 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가신 정주영 회장님이나 이병철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살아 계실 때 이런 방법으로 돌아가신 다음에도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공익법인 그래서 공익법인은 그냥 뭐 좋은 일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교회 같으면 무슨 장로교 아니면 감리교 이렇게 해서 그 등록이 다 돼 있어야 되고 또 절 같으면은 조계종 무슨 태고종 이렇게 해서 그 등록된 절만 되지 무슨 암자 동네 쬐끄만 교회 그냥 혼자 만들어서 하는 거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장학재단, 문화재단, 예술재단 이런 게 뭐 호암미술관 같은 것도 국보급 문화재가 돈으로 따지지 못할 문화재들이 지금 일본에서 전부 뭐 수십억씩 들여서 사오잖아요. 그걸 국가가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돈으로 세금에서 혜택을 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공익법인, 과세가액, 불산입까지.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빼준다 그랬죠. 네, 빼주고. 예. 보험과 상속. 보험은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선수잖아요. 네. 쉽습니다. 쉬워요. 이거는 증여나 상속이나 보험료를 누가 불입했는데 보험금은 누가 받아서 썼느냐 요것만 갖고 판단하시면 돼.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보험료 불입했는데 자녀들이 아버지 살아계실 때 보험금 자녀들이 받았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돌아가신 다음에 보험금 받았으면 상속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름은 계약자나 무슨 피보험자를 아버지 이름으로 했지만 실제 보험료를 자식이 내고 그 다음에 그 자식이 아버지 돌아가신 사유로만 해서 보험금 타서 내가 썼다면 내가 내고 내가 받은 거 아니에요. 예. 보험금 지급 사유만 아버지 사망이라고 썼을 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상속재산도 증여재산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정리가 다 잘 하고 계시니까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료도 한 사람이 계속 불입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불입하다가 그 다음에 아들이 뭐 중간에 불입을 했다 그러면 그 비율만큼 따지는 거예요. 전체 보험금 수령액에서 보험료를 뭐 1,000만 원 냈는데 몇 프로를 아버지가 냈냐 그것만 세금으로 온다 이런 얘기죠. 네. 네,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 전에 아버지가 사망했으면 불입금액하고 이자까지만 요거는 보험금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불입금액하고 이자까지만 그 다음에 네, 보험계약 수익자가 자녀가 아니고 손자, 손녀 아니면 타인이다. 그 상속인 이외의자죠. 상속인 이외의자면 유증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낸다. 유증재산으로. 이런 것도 나오대요. 신용카드 회사하고 약정을 해서 해외 여행자 보험 들었는데 가서 돌아가셔 버렸어. 예.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상속세 과세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속 개시 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그 해지 환급금 상당액을 그냥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다. 해지 환급금 받은 금액 그냥 그 액면 그대로.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인이 불입한 보험계약자가 변경되거나 보험금 수령한 경우에는 증여 상속세 문제가 발생한다. 증여세 시간에도 자세히 나옵니다. 나오니까 실제 보험료 불입자하고 수익자가 누구냐 요 기준만 갖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 아버지가 보험계약자고 피보험자도 아버지인데 보험 수익자가 아들이다. 사망보험금 당연히 상속세 내는 거죠. 네. 그런데 보험계약자는 아들로 했지만 납부는 아버지가 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납부는 누가 받았어요? 아들. 상속세 내야죠. 예. 계약자가 아버지고 피보험자가 어머니인데 보험 수익 누가? 아들이 받았어요.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 요거는 증여세를 낸다. 요거는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예요.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니까 아버지는 살아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고. 사례 보시면 그래서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자하고 수익자 관계를 따져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걸 원인으로 그러면 상속세, 살아 계실 때 그걸 원인으로 그러면 증여세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 예.
뭐 살아 있을 때네요. 예. 아버지가 보험료 계약자 납부했다. 수익자가 아들이다. 당연히 증여세 내는 거죠. 예. 계약자를 아들로 하고 납부는 아버지가 했는데 수익자가 아들이다. 당연히 세금 내는 거예요. 예. 계약자가 아들이고 납부자도 아들인데 피보험자를 엄마로 해놓고 지가 보험 가져갔다. 지가 넣어놓고 지가 가져갔네. 과세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요게 또 이게 아래 미성년자나 이런 사람들 타인으로부터 그 재산을 증여받아서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나중에 보험금을 받게 되면 또 증여세 과세하겠다 이런 조항이 포괄주의 과세라고 그래서 만들어놔서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많이 되고 최근에 지금 법원에 소송도 많이 가 있어요.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라는 거는 증여세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정 상속 재산 이것이 아까 제가 그림으로 1년 내 2년 내에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러면 아버지가 재산을 처분했다, 인출했다. 그것은 모든 재산을 갖고 다 따지느냐? 그렇지는 않다. 재산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세 가지 묶음으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한 묶음으로 보고, 자, 부동산을 처분했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뭡니까? 아파트 분양권, 이런 걸 얘기하는 상가 분양권. 요걸 한 묶음,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다음에 뭐죠? 예금 유가증권. 예금 유가증권. 뭐 금융자산 여기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기타 재산, 나머지. 그래서 각각 이 묶음별로 1년 내 2억, 2년 내 5억을 따지는 거예요. 묶음별로 사용처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80% 이상 소명, 80% 이상 소명, 80% 이상 소명하면 세금 낼 게 없는 거예요. 모자라면 일정 금액 공제하고 나머지만 매기는데 이걸 다 더하는 게 아니고 다 따로따로 소명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건물 뭐 임대보증금을 5억 받으셨다. 5억은 채무라고 그랬죠? 채무 당연히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 5억 받아서 어디다 썼는지 부담한 채무도 사용처를 밝혀야 된다. 그래서 네 가지가 되는 겁니다. 네 가지가 된다. 자, 인형 경과물에 대한 추적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절세 포인트가 뭡니까? 이제 여기서는 처분 후 또는 출금 후에 2년이 경과하고 조사관청의 증여 사실이 추적되지 않으면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가 불가하다. 그 사람들은 계좌로 이제 수표, 계좌, 상속인들 계좌까지 다 보니까 거기에 나타나지 않으면 세금 못 매긴다는 얘기예요. 제가 굳이 나타나지 않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못 하잖아요. 과세가 불가하다. 여기까지만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전 증여재산 절세 효과가 없는가? 절세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 계산할 때 아까 그런 거 제하고 또 빼주는 게 있습니다. 일괄공제 그래서 무조건 5억을 빼주는 거예요. 국내에 살고 있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해외 동포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2억만 빼줘요. 국내에 살고 계신 분은 무조건 5억 빼준다. 5억 빼준다. 그 다음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공제 이런 거 하는데 그것은 요 일괄공제 5억 속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자녀 숫자가 한 9남매나 10남매 되고 또 자녀 중에 상속인 중에 장애인이 있을 때는 5억보다 조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95%는 무조건 5억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배우자 공제만 별도로 한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억에서 30억까지다. 배우자 공제. 그래서 절세 포인트를 말씀드렸죠. 배우자 공제가 맥시멈 되도록 상속세 납부자금 이런 것들은 어머니가 상속받고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면 증여세 문제 안 생기고 배우자 공제가 맥시멈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이제 금융재산 공제 2억까지 공제를 해준다. 20% 공제해줍니다. 20%. 금융재산에는 예적금 물론 다 마찬가지지만
보험도 포함됩니다. 보험, 주식, 출자 지분 이런 것도 포함된다. 그래서 금융 채무가 있으면 그거를 빼고 순금융재산에 대해서 20% 2억까지 공제해 준다. 그 다음에 가업 상속 공제, 이게 500억까지 해줘요. 500억까지. 가업 상속.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 요건이 까다로운데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가업 상속,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될 때 요건이 까다로운데 상속인이 이미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네, 2년 전부터. 미리 그런 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가업 상속. 네, 어떻든 파격적인 조세 지원 제도다. 동거주택 상속 공제. 무주택자가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으면,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상속받으면 40% 5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크죠. 그 다음에 영농상속공제, 이거는 이제 시골에 농사지신 분들, 자녀가, 아들도 농사짓게 하죠. 아들도 농사짓게 할 때 그때 영농상속공제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절세 포인트는 상속재산 중에 주택이 있으면 돌아가신 분하고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자가 상속받으면 절세 효과가 크다. 상속재산 중에 농지는 농사 지은 자녀가 있으면 농사 지은 자녀들이 상속받으면 영농상속공제를 5억 한도. 그 다음에 가업 상속, 중소기업 운영하는 분이 있으면 미리 자녀를 상속해줄, 가업을 물려줄 사람한테 미리 회사에 근무하도록 하면 이 절세를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상속 공제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이제 다 우리가 상속 재산 평가 요령만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렸고, 어떻든 상속 재산 가액이 정해지고 아까 그런 거 공과금, 장례비, 채무를 빼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더해야 될 거 있고 또 빼야 될 거 있고 과세가액 불산임 있고 비과세 있고 다 상속 공제,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세금, 이제 진짜 세금 계산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세율 곱하니까 그걸 전문 용어로는 과세 표준, 과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문 용어예요. 세율을 적용하기 바로 전 금액, 제할 거 다 제하고 나머지입니다. 그 금액이 20만 원 미만이면 세금 없고, 네. 1억 원 이하까지는 10%, 1억부터 5억까지는 20%, 5억부터 10억까지 30%, 30억 초과는 50%다. 자, 재산이 다 제하고 50억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제하고 50억인 사람은 30억 초과네요. 50%. 그럼 25억이죠. 25억인데 50억일지라도 1억까지는 10%, 50억일지라도 1억부터 5억까지는 20%, 이걸 다 더해서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50% 곱해서 4억 6천만 원을 빼면 그렇게 다 따로따로 계산한 거하고 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딱 50%는 아니죠. 25억에서 4억 6천을 빼야 돼. 예? 예, 이것이 누진 공제라고 그래요. 누진 공제.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살아있는데 할아버지 재산을 손자 손녀가 상속받아, 건방지게. 대습 상속은 어쩔 수 없지만 버젓이 살아있는데 세대 생략이라고 해. 그러면 30% 페널티 할증. 예, 증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세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세금에서 이게 빼주는 게 있는데, 아까 우리 증여세 냈던 거 당연히 빼주는 거죠. 네, 빼주고. 요게 이제 단기상속세액공제. 단기상속세액공제는 실질적으로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았어요. 아버지 재산을 어머니하고 자녀들이 상속받았는데 두 분이 너무 금술이 좋았어. 아버지만 그리워하시다가 3년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어머니가. 그런데 어머니 재산 중에는 본래 어머니 재산도 있지만 요만큼은 3년 전에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재산이에요. 3년 전에. 어떻든 요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세 매겼죠. 상속세 매겼어요. 그런데 3년 만에 또 상속세를 매겨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단기에 재상속된 요 비율에 해당하는 세금만큼 빼주겠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1년 안에 어머니 돌아가셔버렸는데 이렇다 그러면 100% 빼줘. 요것에 해당하는 금액 100%. 예, 1년에 10%씩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기 재상속 공제 10년 안에 재상속이 되면 이런 문제가 있다.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예, 공제를 해준다. 그 다음에 신고세액 공제.
상속세 증여세는 신고만 하면 빼준다. 신고만 하면 세금 내고 안 내고 하고 상관없습니다. 예, 신고만 하면 무조건 10%를 공제해준다. 네, 공제해준다. 여기까지가 상속세를 대략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예, 상속세. 대단한 세금인 줄 알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자, 10억까지는 무조건 그것도 고시가액으로 주로 아파트만 아니면 주로 고시가액으로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그러니까 뭐 20억이면 예를 들어서 10억 공제받고 나머지 10억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세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 50억, 100억 된 사람들은 많이 나오죠. 몇백억 되는 사람들은 많이 나오지만은 보통 중산층 이런 사람들한테 상속세는 그렇게 엄청난 세금이 아니다. 뒤에 뒷부분에 마지막 시간에 상속세 산출 사례가 나옵니다. 재산가액이 얼마면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궁금하니까 네, 증여세 살짝 맛을 보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는 자, 본래 의미의 증여, 본래 의미의 증여는 계약입니다. 계약. 증여자가 재산을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중자가 받을 사람이 예, 받겠습니다 하고 승낙을 하고 도장을 찍어야 증여가 성립하는 거예요. 증여는 계약입니다. 계약. 그러니까 둘째는 착하니까 아버지가 요 합정 빌딩 너 나 살아 있을 때 가져가거라. 그러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뒤에 저희가 우애 있게 나누어 갖겠습니다. 저 증여 못 받겠습니다 하면 증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셋째한테 불러서 셋째한테 주노라 했더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감대로 동사무소 가시죠. 차 타시죠 하고 인감대에서 인감도장 찍고 증여계약서에 등기소가 접수하면 증여가 성립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래 증여는 무슨 증여세에서 문제될 게 없어요. 서로 내가 주겠다 받겠다 해서 증여세 내는 거니까 평가 문제만 생기는 거지 거기서는 증여세 문제가 안 생겨. 본래 증여가 아닌데 증여라고 우기는 거 이것이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예. 자, 어떻든 경제적 실질이 무상으로 이전됐으면 모두 증여세를 매기겠다. 그것이 포괄주의라는 거예요. 포괄주의. 과세 대상 증여세는 이제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세는. 그래서 증여받는 사람을 수증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증자. 그 다음에 증여하는 사람을 증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증여세는 항상 수증자를 기준으로 세금 계산도 하고 공제도 하고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렇게 계산한다. 그래서 수증자가 국내의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면 국내외 모든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 매긴다, 증여세 매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서울,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캐나다나 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았다. 그래도 증여세 낸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수증자가 뭐 미국 교포나 캐나다 교포인데 국내에 아파트를 하나 증여받았다 그러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 내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납세 의무자 세금은 누가 내냐?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내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런데 셋째한테 증여해줬더니 증여받고 세금 3개월 있다 내는데 석 달 되기 전에 바로 팔아서 그냥 어디 저 정선인가 어디 가서 그냥 다 날려버렸어요. 세금도 안 내고. 그럼 세금 못 받겠네요. 증여자가 연대해서 납세 의무를 져. 증여자 아버지가. 그러니까 셋째한테는 증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둘째한테 해야 돼. 예. 그래야 둘째는 착실하게 세금 잘 낼 거니까. 아니 재산 주고 또 연대납세 의무로 증여세까지 내줘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과세 관할 누가 세금 매기냐? 수증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증여자가 아니고 물건지도 아니고 수증자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 언제를 증여일로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세금 매기려면 증여 시점을 알아야 세금을 매기잖아요. 그런데 증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약서 써놓은 날일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둘이 계약서 써 주머니 넣고 증여세를 15년 지나면 못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17년 전 증여계약서 내놓고 지금 와서 17년 전에 우리는 증여받았다, 증여했다 이러면 세금 못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반드시 등기 등록 접수를 해라. 등기 등록 접수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접수일을
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로 보겠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한 날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약서 작성한 날이 아니고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는 등기 등록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가 이제 증여세 계산하는 이런 내용인데 점심시간이니까 조금 시간이 어중간해서 한 5분 먼저 쉬겠고요. 식사들은 맛있게 하시는데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대신 양은 조금 적게 잡수셔야 돼. 왜냐하면 졸리니까 오후 시간에. 예, 맛있게 하시고 오후 시간에 뵙겠습니다.